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Cube 20. 2013년 난사군도 혹은 남사군도 혹은 스프래틀리 군도라고 하는데 제도라고도 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존슨남 산호초 존슨 사우스 리프에 인공섬 구조물을 건설했다. 0.1 제곱킬로미터 정도, 그러니까 한 30평 정도 이렇게 매립을 했는데, 피어리 크로스 암초도 인공섬 건설을 추진했다. 이후에 2016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대략 13.5 제곱킬로미터를 매립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만에 130배 규모가 될 정도로 매립을 한 것이다. 스프래틀리 군도, 남사군도 혹은 난사군도, 여기는 베트남어로는 찌엉사군도, 이제 군도 장사, 이것은 이제 베트남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군도 장사고,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발음은 이제 찌엉사, 찌엉사군도. 필리핀 명으로는 이제 칼라얀이라고 붙여서 이제 칼라얀 군도라고 합니다. 타갈로그어인데 칼라얀 군도. 말레이시아로는 고유 명사가 없고 그냥 스프래틀리, 영어식 이름을 붙여서 스프래틀리 군도라고 이렇게 부른다. 다시 남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베트남어로 찌엉사 군도, 군도 장사,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칼라얀 군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스프래틀리 군도. 왼쪽에 이제 베트남이 있고 오른쪽에 필리핀, 아래쪽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스프래틀리 군도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섬이 있는데, 이곳 중에 한 곳에 매립을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산호초에 이제 매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도 각각 매립을, 이제 산호초가 있는 곳에 자기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매립하기 시작한다. 참고로 여기에 홍콩이 여기 있고 12시 방향에 마카오가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대만이 있는데, 대만 바로 위쪽에 금문도, 진먼섬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4월 국제 탈린 매뉴얼을 발간하게 된다. 탈린 매뉴얼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사이버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이렇게 발간되었다. 탈린 매뉴얼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나토에서 협동 사이버 방위센터 CCDCOE, 여기서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 사이버 전쟁 국제법 지침서에 해당하는 것이 탈린 매뉴얼이 됩니다. 근데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에스토니아 수도가 이제 탈린이라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탈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해킹을 했을 때 디지털 공격으로 보복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공격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실제 사망자가 혹은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만 이렇게 허용하도록 했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군사적 보복이 가능하다. 핵티비스트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서도 보복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의 배후지를 제공한 국가나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전쟁법을 적용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탈린 매뉴얼은 2013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후에 4년 있다가 2017년 1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각군 사이버 방호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방호 협력센터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합참 중심의 사이버 사령부, 작전사령부, 통신사령부, 각군 본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사이버 작전 지휘 통제, 그리고 총괄 조정을 하도록 했다. 다시 2017년도에 각 군의, 그러니까 육해공 해병 이쪽에 사이버 방호센터를 구축하도록 했고, 사이버 방호 협력센터도 구축을 하는데, 그 지휘 통제나 총괄 조정을 하는 곳은 이제 합참,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합참 내에 이제 사이버 지휘통신부가 있는데 그곳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사이버 사령부, 작전사령부, 통신사령부, 각군 본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어떤 사이버 작전의 지휘 통제, 총괄 조정은 이제 합참이 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에 탈린 매뉴얼 2.5, 2.0이 이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부제가 사이버 작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이라는 이제 부제를 단 탈린 매뉴얼 2.0이 출간되었다. 1.0은 이제 분쟁, conflict,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은 것이었는데, 2.0은 이제 작전, operations,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둔 매뉴얼이 이제 탈린 매뉴얼 2.0이 되겠다. 1.0은 분쟁에 초점을 뒀고, 2.0은 작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린 매뉴얼 2.0 applies to cyber conflicts and cyber warfare. Between 2009 and 2012, the Tallinn manual was written at the invitation of the Tallinn-based NATO Cooperative Cyber Defense Center of Excellence by an international group of approximately 20 experts. In April 2013, the manual was publish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linn 2.0, which followed the original manual, was design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Tallinn manual. Tallinn 2.0 was released in February 2017 and published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 the form of a book. The focus of the original Tallinn manual is on the most disruptive and destructive cyber operations, those that qualify as armed attacks, and therefore allowing states to respond in self-defense, and those taking place during armed conflict. Since the threat of cyber operations with such consequences is especially alarming to states, most academic research has focused on these issues. Tallinn 2.0 refers to cyber operations as opposed to cyber conflict from the original Tallinn manual. 2013년 6월 북한 당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을 발표한다. 자,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 백두 혈통을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그래 함으로써 이제 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공산주의, 이런 표현을 삭제하는 게 특색이 있다. 사실 2013년도에 나온 당의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은 백두 혈통을 추가해서 그 세습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삭제되어 있다. 이제 비교할 개념은 이제 1974년도에 나온 노동당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과 비교해 볼 만하다. 근데 자료가 없다, 이거는. 2013년 6월 10일 미국 스노든이 CIA, NSA 컴퓨터 기술자인데, 스노든이 영국 가디언지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다가 애셜런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프리즘, 이제 이것은 이제 IT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애셜런 프로그램에 대해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하루 30억 건 도청을 한다. 이전에 1971년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120개의 첩보 위성이 하루에 120만 건을 도청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이다. 문제는 이 30억 건 도청을 해도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그 이전에 2003년도 3월 2일 날 영국 옵저버지가 그 NSA의 비밀 문건을 이렇게 폭로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2003년. 그러니까 유엔의 이라크 전쟁 결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유엔 대표들의 어떤 전화, 이메일 도청,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옵저버지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입증을 못했다라고 한다.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25일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이 정보 프라이버시권, Data Privacy Right의 확장, 즉 이 7권리, A Right to be Forgotten 이라는 이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를 EU에 제시를 했다. 만약에 그 위반을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실제 채택은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유럽위원회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확장시켜서 잊혀질 권리라는 것을 이제 유럽연합에 제시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위반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라는 조항도 있었지만, 이제 표현의 자유에 위협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채택은 하지 않았었다.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데이터 전쟁, 데이터 워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다 3년 있다가 2015년 10월 6일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을 했던 개인 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 이제 그게 세이프 하버 협정인데, 이것이 유럽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그 세이프 하버 협정을 무효화해버렸다. 다시 2015년도에 유럽연합의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이제 거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미국 상무부가 체결한 개인 신상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인 세이프 하버 협정이 유럽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그 협정을 무효화해버렸다. 이것은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개인의 인권과 같은 사회적 가치,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국가 안보 이익,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고 국가 내외의 차원을 막론하는 어떤 글로벌 정책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됐다. 다시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의 정보 보호, 이런 문제가 개인의 인권과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고 국가 안보 이익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각각의 이익이 서로 충돌해서 그리하여 또 국가 내외의 차원을 망라하는 글로벌 정책 이슈가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바로 유럽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판결이 되겠다. 이듬해 2016년 4월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에 관한 포괄적 규제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게 된다. 다시 2016년도, 그러니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화 판결이 있고 나서 2016년 4월 달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에 관한 포괄적 규제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선 정보 주체에게 빅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 차별, 편견, 배제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설명을 요구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시 규정은 아니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굿맨과 플렉스먼이라는 이 교수가 그 논문에서 나온 어떤 해석상의 개념입니다. 다시 2016년도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정보 주체에게 빅데이터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해 차별, 편견,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니까 그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시 규정은 아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굿맨과 플렉스먼이라는 사람의 논문에서 나온 해석상의 개념입니다.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굿맨과 플렉스먼이라는 이 사람의 논문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들어있다는 거. 이제 그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차별, 편견, 배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2013년 9월 12일 미국 락우드 박사가 램프 기법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램프 The Rockwood Analytical Method for Prediction 머리 글자를 따서 Rockwood Analytical Method for Prediction A Method for Predictive Intelligence Analysis Bloomsbury Intelligence Studies 이런 출간됐는데 단기 독특한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 된다. 장기가 아니고 단기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분석 기법. 주로 양적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폭넓은 범위의 가장 그럴듯한 특정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램프 기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사이버 위협, 알카이다의 공격 가능성, 그 다음에 이란의 테러 그룹에 대한 핵 능력을 이렇게 제공할 그런 가능성,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장래 행동, 이거는 이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장래 행동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이제 램프 기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좋다 이 말인데, The Rockwood Analytical Method for Prediction (RAMP) is a systematic technique for predicting short-term unique behaviors using primarily qualitative empirical data. 여기는 이제 qualitative 했으니까 질적, empirical data. 질적 경험적 데이터. 양적이 아니라 질적. 이 책 속의 글에는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라고 합니다. RAMP allows the analyst to predict the most likely outcomes for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cross a wide range of intelligence problems, such as cyber threats in the U.S., the possibility of an Al-Qaeda attack, the likelihood of Iran providing nuclear capability to terrorist groups, or the future actions of the Mexican drug cartel. 그러니까 이란이 테러 그룹의 핵 능력을 제공할 가능성. 다시, 자, 락우드 박사 램프 기법, 단기 독특 행동 예측. 주로 양적, 이제 책 속에 그러는 이제 질적, 경험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그럴듯한 특정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미국의 사이버 위협, 알카에다의 공격 가능성, 이란의 테러 그룹에 대한 핵 능력 제공의 가능성, 그리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장래 행동,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 좋다. 2013년 10월 7일 영국 NCA 국가범죄국 혹은 국가범죄청, 이걸 형사청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National Crime Agency, 이것을 설립한다. 이거는 홈 오피스, 그러니까 여기 내무부, 우리나라 내무부에 해당하는데 홈 오피스에 속하는 기구로 NCA 국가범죄국, 국가형사국 혹은 형사청, 이것을 설치하겠다. 여기에는 이제 강력범죄, 조직범죄, 국경감시, 사기, 그리고 사이버범죄, 아동 여성범죄, 이것도 국가범죄국, 국가범죄청, 국가형사청, 국가형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이전에 2006년 중대조직범죄청이라는 소카라는 이제 기구가 있었는데, Serious Organized Crime Agency, 이것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1992년도에 NCIS 국가중앙범죄정보국이라고 해서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Agency가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홀리건, 돈세탁, 마약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범죄수사국 NCS National Crime Squad, 이게 있었는데, 요거를 합쳐서 소카, 합친 때가 이제 소카, 그 합친 때가 이제 2006년이고, 중앙범죄수사국 NCIS와 중앙범죄수사국 NCS를 합친 때가 2006년.
그래서 합쳐서 이제 중대 조직범죄청 소카가 된 것이고, 이제 소카가 바뀌어서 다시 이제 NCA 국가범죄국 이렇게 바뀝니다. 2013년 11월 7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된다. 일본판 NSC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 1986년 7월 1일 날 안전보장회의 Security Council 이게 발전해서 NSC로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일본에 이제 중의원이라고 있는데 하원의 개념이에요. 이 상원의 개념은 참의원이니까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일본에서는 중의원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설치되는 건 이제 2013년 12월 4일 이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건 이제 한 달쯤 있다가 그 NSC 사무국으로 국가안보국을 두고 그 4강요회의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국가안보국 이것은 이제 국가안전보장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내각 관방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국 혹은 국가안보국을 이렇게 겸임하도록 했대. 내각 관방장관이 국가안보국의 국장을 이렇게 겸임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국 국장은 4강요회의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4강요회의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여기다 이제 보고한다. 근데 이 초대 국장은 내각 관방장관이 겸임을 하니까 별도 이제 관방장관한테는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끼고, 총리하고 외무상, 방위상에게 실제적으로 보고를 했을 것이다.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를 해서 내각정보국을 신설했다라는 얘기도 있다. 내각정보조사실을 확대해서 내각정보국을 신설했다. 요거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NSC 사무국 혹은 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거를 설치를 하기 전에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센카쿠 열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분쟁이 있는 섬인데 다오이다오라고도 하고 조어도라고도 하는데, 이 센카쿠 열도에 중국 해군의 자위대 구축함, 그러니까 중국 해군이 자위대 구축함에다가 사격용 레이더를 이렇게 조사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함대함 사격용 레이더를 중국이 이렇게 레이더 조사를 한 것이다.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이후에 이제 2013년 11월 달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뭐 하나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뭐 사건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대명분이 좀 있어야 되니까. 2013년 11월 12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폐막되었다. 이것은 이제 삼중전회라고 하는데 간단히 이제 줄여가지고, 여기서 중국판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일본도 2013년도 11월, 중국도 2013년도 11월 서로 이제 NSC를 이렇게 2013년도에 설치를 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2013년 12월 12일 북한 장성택이 숙청이 된다. 국보위, 국가안전보위성 국보위 여기서 이제 주도를 했는데, 양봉음이 앞에서는 받들고 뒤로는 딴 마음을 품는다 라는 게 이유였었다.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인데, 특이한 게 김경희, 장성택의 처인데 이 처가 앞장서서 장성택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김여정도 이 장성택을 숙청하는데 깊이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장성택의 처와 김여정이 주도를 하여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도록 했다. 동원된 기구가 이제 국보위이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최룡해로 대표되는 훈신 세력과 장성택 등 김정은의 척신 세력의 대결에서 훈신 세력의 승리,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다. 최룡해, 보수파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인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이 최룡해로 대표되는 훈신 세력, 그리고 장성택은 이제 중국 남한과 이렇게 적극적인 교류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두 세력이 맞붙어 가지고 결국은 최룡해가 이끄는 이 세력이 이긴 것으로 분석을 한 것이다. 그 이듬해 8월달 2014년 8월달 말에 북한에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김정은이 북한의 제1군단을 시찰하다가 방사포 사격 훈련을 이제 시찰을 했는데, 이제 한번 쏘고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해서 대응 사격을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해보라고 한 건데, 근데 집안이 이렇게 불안정해가지고 그 방사포가 그 자리에서 그냥 폭발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방사포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호위를 하던 974 부대원들이 인간 피라미드로 이제 김정은을 덮어가지고 경호를 했다. 그 자리에서 1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다칠 것 같으니까 974 부대원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보호를 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도 불참을 했다. 그러니까 사건 터진 게 8월 말인데,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10월 달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기간이 지나도 치유가 될 수 없는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974 부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이 된 1974년, 여기서 이제 명칭이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 빼고 이제 974.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80호실 소속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곳이 이제 북한의 974 부대이다. 이것과 이제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부대가 북한의 963 부대라고 있다. 963 부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수도방위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곽 경호, 그러니까 근접 경호는 974 부대가 하고, 이제 외곽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호를 하는 곳이 이제 963 부대. 자, 974 부대, 963 부대. 2015년 2월 27일 러시아 FSP로 보이는데, FSP가 러시아 공화 인민자유당 지도자인 보리스 nemtsov를 크렘린 근교에서 암살해버린, 보리스 nemtsov라고 공화 인민자유당 당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암살이 당한 것이다. 이제 암살 배후가 FSB로 보여진다 이거죠. 원래는 2월 27일 날 암살됐는데 4일 있다가 이제 3월 1일 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의 경제 및 돈바스 전쟁에 대한 항의를 위해 조직된 반정부 집회 베스나라는 이런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직전에 사망을 한 것이다. 베스나, 러시아 말로 이제 봄, 스프링 이런 뜻인데, 베스나라는 이제 운동의 대의 명분은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돈바스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기 위해 반정부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사망했다. 그죠? 여기서 돈바스 전쟁은 War in Donbass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도 하고 동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2014년 사건 터지기 1년 전에 2014년 4월 달부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 중이었던 우크라이나와 관련돼 있는 전쟁이 이제 돈바스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군, 이것은 이제 친러파 반정부군이 되겠다. 다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돈바스 분리주의 반정부군, 친러파에 해당하는데, 이들 간의 전쟁이 이제 돈바스 전쟁이다. 2004년 헌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2014 우크라이나 혁명과 유로 마이단 운동의 여파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등 동부 지역에서 친러파가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 단체를 결성을 했는데,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으로
우크라이나의 남동부 지역 대규모 칠러 시위로 발전했었고 이후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분리주의를 제청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려는 분리주의 반정부군 사이의 전쟁인데 전투라고 볼 수 있는 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화인민자유당 지도자 보리스 nemtsov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게 좀 부당하다 뭐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집회 4일 전에 암살된 것이다. 2015년 4월 미국과 한국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오산 미 공군기지에 탄저균 액체 냉동 표본 1ml 미 공군기지로 배송되었다. 2015년 4월. 이게 4월 며칠인 날짜는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일단 이제 2015년 5월 21일 해동을 하고 실험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5월 27일 그러니까 6일 있다가 미 국방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폐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게 6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것으로부터 폐기 지시를 내리는 데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 것이다. 이제 명분은 생물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명분이었는데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Biological Threats라고 해서 생물학 위협 대처 국가 전략이라는 게 이제 명분이라고 해서 해동 실험을 한 건데 참고로 1ml면은 1000만 정도는 그냥 사망할 수 있는 양이다. 1ml. 2015년 5월 중국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라고 해서 북문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인데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 중국 제조 2025이다. 2010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독일의 산업 전략 인더스트리 4.5 연도가 2012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도 인더스트리 4.0이 나와 있었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이렇게 달성하면서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섬유, 조립, 전자제품 등 저기술 노동집약 제품 위주의 경제를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로 바꾸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었고 그것은 30년간 10년 단위 3단계 산업 구도화. 근데 이 3단계 단계별 뭐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고 9대 과제, 뭐 4대 과제 이렇게 나오는데 9대 과제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4대 과제는 혁신 능력 제고, 품질 제고, 그리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 성장. 이게 이제 4대 과제, 혁신 능력 제고, 품질 제고, 제조업과 정보화의 결합, 녹색 성장. 그 10대 전략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처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기기 여기에 이것들이 이제 10대 전략 산업이겠다. 다시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전략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 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처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속한다. 5대의 중점 프로젝트로 국가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공정, 녹색 제조공정, 고급 장비 혁신공정 이것들이 이제 5대의 중점 프로젝트가 된다.
근데 이것들이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의 발전 방향과 거의 일치해서 향후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러니까 제조 방식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IT를 활용해서 생산을 보다 스마트화한다는 것. 한국은 스마트 공장으로 그리고 스마트 제조 기술로 이렇게 불렀고 중국은 이제 지능형 생산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전략적 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한국의 스마트 융합 제품이나 지능형 소재 부품에 대한 정의가 중국의 10대 전략 육성 산업하고 굉장히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보면 좀 뭐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보를 창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2015년 10월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라고 있는데 이 대학교의 분사기업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분사기업으로 개인용 PC로 훈련을 한 인공지능 알파가 미 공군 베테랑 교관인 진리와의 공중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승리를 했었다. 인공지능이 전투 시뮬레이션에서 사람을 이겨버린 것이다. 유전적 퍼지 트리 판단이라고 해서 퍼지 로직 알고리즘의 아류가 되는데 상대방의 움직임에 기반한 전략을 눈을 깜빡하는 순간보다 250배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판단, 항공 물리학적 계산과 직관, 함께 요구되는 공중전투의 무대를 인공위성이 사람을 이겨버린 것이다. 참고로 인공지능 AI와 관련해서 이것은 공학적 지식과 인간의 지적 활동 방식이 결합된 개념인데 이에는 자연어 처리가 필수적이다. 두 가지 개념을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서 특정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 된다. 특정 작업, 뭐 보편적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작업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사전 지식이 필요 없다. 그 데이터 그 자체에서 판단 사항을 추출한다. 근데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알파고 같은 경우는 신경망을 이렇게 강화한 것이 된다. 이제는 범용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겠다.